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변론을 모두 마치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3월 초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최종 선고만 남습니다. 헌재가 최종 의견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만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 최종 변론 준비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지금까지 총 10차례 진행됐습니다. 초시계까지 동원해가며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과 달리 다음 주 최종 변론 기일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진행됩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 대통령을 접견해 최종 진술에 넣을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진술에 앞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합니다.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관련 주요 쟁점들이 전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지켜졌는지 여부, 계엄포고령의 위헌 위법 여부, 국회 활동 방해 여부, 법조인 등 체포 지시 여부, 선관위 장악 시도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기각 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정의 운영에 관련해서 거국 내각이라든가 임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식의 또 말을 하지 않을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다시 지적하며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모레 최종 변론까지 마치고 나면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만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10차례의 변론에는 16명의 증인들이 출석했는데요. 재판관들이 무엇에 주목해서 물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재판관들이 던진 질문들을 보면 쟁점이 좀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의 쟁점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내란 2인자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증인으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엔 이 중에서도 국회 봉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주심 정영식 재판관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외부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또 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열렸던 이 국무회의에 정말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는지 이 부분도 김영도 재판관이 직접 캐물었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개회 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 선언 없었다.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네, 그리고 다른 쟁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이미선 재판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의혹을 해소하려고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거다. 이런 취지로 계속 발언을 해왔는데요. 이미선 재판관은 그럼 그게 비상계엄을 할 정도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봤던 거냐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1, 2차는 안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차 변론부터는 계속 출석을 해왔는데 이 첫 출석 당시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한 배경,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했는지 이런 쟁점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재판관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좀 상당히 결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10차 변론 때였죠.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는데요. 국무회의가 불법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영두 재판관이 직접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오늘 좀 더 명확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시대 교체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안정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발표한 호소문에서는 시대 교체와 국민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 시대 교체, 시대 전환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될까요?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을 직접 언급하는 걸 꺼려왔습니다. 적어도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 중순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른바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중도층 확장을 노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두드러지면서 여권 주요 인사들의 대선 시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말한 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최근 공개 활동을 늘리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태균 씨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는 26일 책을 출간하며 정계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한국을 넘어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술력을 실제로 측정한 건 아니지만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던 전 세계 TV 출하량은 이미 중국에 역전당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개한 국내 반도체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자료입니다.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국내 반도체 기술의 기초 역량이 중국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등 모두 5가지 분야로 나눠 조사한 건데 중국은 4가지 분야에서 한국을 앞섰습니다. 유일하게 첨단 패키징 기술 분야만 두 나라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술력을 직접 양적으로 측정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엔 반도체 기술 연구 성과 등 기초 역량 면에서 이미 한국이 중국에 뒤처졌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추진해왔습니다.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벌인 끝에 그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굴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 연구소에 투자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논문 특허인데 수가 우리보다 많아요. 그리고 인력 양성수도 우리보다 많아요. 여기에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한국은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전 세계 TV 출하량 1위 자리를 지난해 중국에 내줬습니다. TCL 등 중국 TV 브랜드의 합산 점유율이 삼성전자 등 국내 브랜드의 점유율을 추월한 겁니다. 매출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과 중국 브랜드 간 매출 점유율 차이는 34.9%포인트에 달했던 반면 지난해엔 21.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업계에선 중국 브랜드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언제든 따라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